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번화가 먹자골목에서 잠업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 잠업집을 운영하기 전까지 저는 카드사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어요. 콜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친절하고 반듯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억지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혹시 얼굴을 마주했다면 덜했을지 모를 사람들이 비대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당당하게 우기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말도 안 되게 각질을 하는 못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도 아닌데 저에게 매일 얼굴을 맞대고 각질을 일삼은 일당이 있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우기기 대장 각질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제가 23살 때 당뇨가 있었던 아버지가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평소 당뇨 말고는 다른 질환이 없으셨고 당뇨도 비교적 잘 관리해 오셨던 터라 저희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네요. 아버지는 생전 상가 경비로 일하셨고 엄마는 백화점 부인복 매장의 점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지긋한 연세에도 열심히 몸을 움직여 일하시던 두 분이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엄마와 저를 한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서로가 있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네요. 그러다 제가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결혼을 하려니 마음이 놓이질 않더군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놀아야 외로운 줄도 알지.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고 어두워야 집 와서 잠만 자는 걸 뭐. 주말에는 교회도 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도 바빠 얘. 친구를 매주 만나나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도 서운하지? 서운은 무슨. 새끼가 자라면 어미는 떠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뭐가 서운해? 나이 먹고도 붙어 사는 게 더 갑갑한 거야. 은경이 아줌마 못 봐? 줄줄이 아들 딸들이 다 결혼 못하고 있으니 자기가 늙은 자식들 밥까지 해대야 된다고 얼마나 한숨 쉬는데. 알았어. 엄마, 내가 자주 올게.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밥도 같이 먹고 석 달에 한 번은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가서 잘 살기나 해. 장서방도 홀어머니고 같이 살아야 하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네 고집만 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셔.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엄마는 시댁으로 들어가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제가 걱정되는지 애둘러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좋아 죽던 남편은 흔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결혼 1년이 지나자 슬슬 변하더군요. 제 얼굴보다는 휴대폰 액정을 더 많이 쳐다보는 평범하고 흔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제 직업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기 힘들어하면 어이없다는 듯 막말을 하셨죠.
누가 너더러 돈 벌어 오라고 했어? 고까짓 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괜히 반찬 없으니까 찔려서 그러는 거지. 돈이 있으면 네가 한번 봐라. 어디 손 갈 데가 있니? 시어머님은 이렇게 제가 일하느라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 투덜거리셨어요. 정작 본인은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살림을 하지도 저희 딸을 봐주시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아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하는 제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일찍 집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종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하루는 제가 어머님께 혹시나 아이를 받으실 수 없나 여쭤봤더니 펄쩍 뛰며 말씀하셨어요. 애는 원래 친정엄마가 봐주시는 거 모르니? 내 친구들도 다 외손녀 봐주지 친손녀 보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들이야 다 돈으로 자랐는데 솔직히 난 애 못 키운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말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지방에서 열리는 미인대회에 출전해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추 아가씨, 마늘 아가씨 하는 그런 대회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거울 앞에서 외모에 신경 쓰시는 시간이 무척 많았네요.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안도 부유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젊을 때부터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남편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부유할 때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집안이 어려워진 후에도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었답니다. 사실 그런 어머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를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집안일이며 육아며 모두 제 몫일 수밖에 없었죠. 대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보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 옆자리 언니는 시어머니가 도시락까지 싸주셨지만 저는 제 복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라면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댁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집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저를 호통치듯이 말하더군요. 언니, 오늘 집에 가보니까 우리 엄마가 드실 게 뭐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어른을 모시면 먹거리에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예요. 엄마가 갈비찜이랑 물김치 드시고 싶다니까 좀 넉넉히 해드려요. 알겠어요, 아가씨. 저는 뭣도 모른 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죠. 그래서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 물김치거리와 고기를 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음식을 해서 대령했네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좋게 보름을 먹을 만큼 만들어준 물김치는 바닥을 보이고 반 이상 남은 갈비찜은 행방이 묘연했어요. 바로 그날 낮에 시누이가 들려서 음식을 홀랑 가져가 버린 겁니다. 지가 먹고 싶은 건 지가 해먹지. 일하는 올케에게 그게 할 짓인가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시누이의 인성은 한 번에 간파가 되더군요. 이렇게 무심한 남편과 이기적인 시어머니, 개념 없는 시누이가 저희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살았을지 몰라도 시아버님 사후에는 평범하다 못해 어려운 형편임에도 어머님과 시누이 남편까지 어딘지 모르게 가진 사람처럼 구는 면이 있었네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말에 꽃단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오늘 니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저희 친정엄마요? 왜요? 니네 엄마 일하는 백화점이 거기라고 왜 말 안 했어?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나 뜨겁던지.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아는 척을 해. 언제 저희 엄마 직장 궁금해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사돈을 만나는데 모른 척하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말이라고 해?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걸 보면 눈치껏 조심했어야지. 우리 준혁이 그런 장모 뒀다고 광고할 일 있어? 어머니, 그런 장모라뇨.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 등쳐먹는 일만 아니면 세상에 떳떳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 납셨네. 너나 네 엄마 직업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녀. 하긴 엄마나 딸이나 못 배웠으니 어쩔 수 없겠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배웠다뇨. 아휴, 됐다. 내가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갈 테니 다음에는 밖에서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못하도록 네가 네 엄마 단속 잘해. 알겠어?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음 너 정말 경을 치를 줄 알아. 그러더니 방문을 큰 소리 나게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너무 화가 나고 친정엄마께 죄송했어요. 정작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누군데 저희를 욕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도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었죠. 그날은 남편이 다니는 보습학원에서 회식했던 날이에요. 10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던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갈 거야. 맥주 한 잔만 하고 가면 되니까 준비해놔. 지금? 어머님 주무시는데? 이 시간에 갑자기 어떻게 출산을 보라 그래요? 아, 간단하게 준비하면 돼. 조용히 한 잔만 하고 끝낼 테니까 얼른 준비해. 한 10분이면 도착한다. 뜬금없는 남편의 연락에 당황했지만 마른 안주로 간단한 술상을 준비했어요. 그러자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죠. 회식을 하다 아쉬워진 남편이 집에 가려는 사람들을 붙잡아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직장인들의 술자리와 마찬가지로 상사에 대한 험담이 오갔죠.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저희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술상만 봐주고 조용히 들어가려는 저를 남편의 동료가 불렀어요. 형수님, 여기 와서 한잔 하세요. 아, 아니에요. 편하게들 드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 딱 한 잔만 받으세요.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어 쭈뼛거리며 남편의 옆에 앉아 한 잔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 동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듣던 대로 지적이시네요. 부모님 닮으셨구나. 친정부모님이 모두 교직에 계셨다면서요. 어머님은 어느 대학에 계셨어요? 네? 그게 무슨...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며 저를 황급히 들여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맞다. 당신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 아유, 내가 깜빡했네. 아, 미안해. 우리끼리 조용히 마시다 내가 치우고 잘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자.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떠밀려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손님들이 갈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교직이라니. 아,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부모님 관련된 말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우리 엄마가 대학에 다니시다니. 당신, 밖에서 우리 엄마 교수라고 하고 다니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해서 그냥 학생 가르치다가 퇴직하셨다고 했어. 그랬더니 대학 교수였냐고 자기들이 넘겨짚은 거야. 애초에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야, 그럼 장모님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냐? 장인어른은 경비하셨다고 하고 내 사회적 체면이 있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뭐? 그게 당신 체면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부모님이 무슨 흉악범이라도 돼. 신분을 숨기게. 그날 저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은 상대하기 싫다는 듯 제 말을 무시하고 자버리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엄마를 깔보 본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평소 원장님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나요.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죠. 경기도 안 좋은데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더니 철없고 물정 모르는 시어머니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달 후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서 학원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 근처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를 해야 했네요. 걱정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 덕에 금방이라도 돈방 속에 앉을 것처럼 들떠 있었고요. 그런데 학원을 시작한 남편은 이번에는 강사들 욕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자신이 강사일 때는 원장을 욕하더니 원장이 되자 강사들을 못 잡아먹고 안달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니 무슨 일이든 잘 될 리가 있나요? 학원 문을 열고 6개월이 넘어가며 남편이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원생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의 생신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푸념을 하더라고요. 장서방, 학원은 잘 돼? 요즘 경기가 나빠서 교육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네. 뭐 다 그렇죠. 사실 경기가 나쁘다는 게 다 서민들 말이고 부자들이야 상관 있나요?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가들은 전혀 영향 없고 원생들 대기만 넘쳐나요. 아, 역시 위치가 문제예요. 이런 견두리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 애들 공부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저런.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게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안 되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겠나? 아, 뭐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어디 아시는 분들 계시면 소개나 좀 시켜주시든지. 저희 엄마는 진심으로 사위 걱정을 하는데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게 보이더군요. 엄마에게 죄송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말씀이 없으시던 엄마가 후식을 받아들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장서방, 위치가 문제면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면 좀 달라지겠나? 네? 그거야 당연하죠. 거기는 2살짜리도 학원 다니고 가외 받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럼 자네도 그쪽으로 자리 한번 알아보게. 임대료랑 보증금은 걱정 말고. 네? 장모님, 대치동 시세를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말씀은 감사한데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 조소 섞인 한마디를 날렸죠.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대충은 알지. 내 자식이야 윤주 저거 하나인데 내가 자네랑 윤주 위에 못해줄 게 뭐 있나. 걱정 말고 알아봐. 엄마의 말씀에 눈이 동그래진 남편이 갑자기 만면에 웃음을 띠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으며 물었어요. 얼마나 지원해 주실 건지, 무슨 돈으로 지원해 주실 건지 자세히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엄마보다 3살 많은 이모는 젊을 때 일본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모부는 자주 성가한 재력가셨는데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라고 들었는데 입성은 평범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모부도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몇 해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많은 재산은 이모 차지가 됐었죠. 하지만 그런 이모마저 몇 년 전 췌장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모는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고 또 일부는 저희 엄마에게 남기셨어요. 일부라고 해도 저희 기준으로는 엄청난 것이었네요. 엄마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속내가 시커면 저희 시댁 사람들과 남편이 걱정됐어요. 혹시나 딴 맘을 먹고 저희 엄마에게 빨대를 꽂을지 몰라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사위의 죽는 소리를 들은 친정엄마가 결국 그 사실을 실토하시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향해 눈짓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고 그날부터 저와 엄마는 시댁에서 이약 스타가 됐답니다. 저희를 업신여기던 시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시더군요. 남편은 친정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매일 빈손으로 와 냉장고를 털어가던 시누이는 저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왔어요. 정말 속이 훤히 보이는 일가족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남편은 저희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치동 학원가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신이 난 남편은 어깨가 잔뜩 올라가 신분 상승이라도 한 듯 돈을 써대기 시작했고요. 어찌나 꼴사나운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왜 계속 백화점에서 일하시냐며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매일 욕을 먹으며 죽어라 콜센터에 다니는 저도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받은 거지 내 거야?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면 뭐든 해서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왜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 다 큰 돈에 눈 멀어 놀고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저나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티내지 않고 저희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비밀은 밝혀졌고 저는 남편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될까봐 불안해졌네요. 그렇게 남편이 엄마의 도움으로 강남에 진출한 지 1년여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상하게 낯선 전화번호를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 저는 그만 지하철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 전화는 바로 저희 엄마의 사고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던 겁니다. 놀란 제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엄마는 하얀 천에 덮여 누워 계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지내로 벚꽃 구경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옥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그런 걸까요? 저는 이미 아버지를 보내드린 경험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은 아무리 겪어도 적응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제 편이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잘해드린 기억은 희미하고 속상하게 해드린 기억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3일장을 끝내고 엄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 돌아오던 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웃으며 전화통화하는 꼴을 보고 말았네요. 슬픔을 이기기 어려운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한껏 신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물려받을 유산 생각에 들떠서 그런다는 걸 모를 리 있겠어요. 정말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이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실 결혼 후부터 쭉 이혼을 고민했지만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엄마의 간절함을 알기에 애써 참아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그런 인성 개차반 쓰레기와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이유가 없어졌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이런 저의 결심에 골을 짚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의 49세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죠. 여보, 나 지금 아파트 계약하고 오는 길이야. 아파트? 갑자기 무슨 아파트? 우리 엄마가 나 학원 차려주느라 하나 남은 재산 팔았잖아. 그래서 이번 엄마 생신엔 나도 보란 듯이 아파트 선물 한번 해보려고. 강남에 이번에 입주하는 새거로 50평짜리 계약했어. 뭐, 강남 50평? 그게 도대체 얼만데? 계약금은 또 어디서 났어? 좀 비싸긴 한데 강남이다 그렇잖아. 계약금은 일단 이번 달 매출 난 거랑 친구한테 융통했지. 잔금은 장모님 유산 정리되는 대로 내면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일단 부조금으로 일부라도 먼저 내자. 워낙 금액이 크니까 중도금 형식으로 일부 내기로 했어. 뭐? 우리 엄마 부조금으로 어머니 집을 사드리자고? 당신 미쳤어. 왜? 어차피 그 돈 다 네가 받는 거고 네 돈이면 내 돈인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이야? 남편 사업 도와주시느라 집까지 팔고 나서 준 시어머니한테 감사한 줄은 알아야지. 아,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지. 내 남편 사업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본인 아들 도와주신 거잖아. 그리고 엄마 돈이 내 돈이니 결국 당신 돈이라는 기적의 논리는 또 뭐야? 나혜강 돈이? 나혜강 그러니? 부부끼리 왜 그런 정없는 소리를 내? 당신이 이제 누가 있어? 우리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면서 따르고 살아야지. 장모님도 그렇게 살길 원하실 거야.
개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친엄마는 무슨. 오늘 엄마가 딸이 야근하고 와서 12시까지 김치를 담가도 모른 척한다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말 또 함부로 한다. 당신 요즘 피곤하고 예민한 거 이해하니까 내가 오늘은 넘어갈게. 빨리 잔금이나 준비해줘.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더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것도 모자라 도조금까지 내놓으라니 참 지독한 인간이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이혼에 대한 저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짐작도 못하는지 남편은 며칠 후 또다시 잔금 타령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강남 아파트 입지에 대해 찬행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냅다 서류봉투를 던졌습니다. 자, 잔금이고 뭐고 이거나 받아. 뭔데? 무슨 서류야? 뭐 처분해서 잔금 내려고 하는 거야? 잔금은 무슨. 네 이혼 서류다. 당장 도장 찍어. 이혼? 누가 이혼을 해? 내가 미쳤어? 나는 이제 너랑 하루도 더 못 살아. 애는 어려서 당연히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왜 이혼을 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친 가장이 왜 이혼을 당하냐고. 말이 돼? 턱이나 발버둥 쳤다. 우리 엄마한테 빨대 꽂고 얻어냈던 학원도 제대로 관리도 못해서 또 적자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울만 보시면서 내가 애 때문에 동동거릴 때 나 몰래라 하시고 아가씨는 또 어떻고 잠 못 자고 만들어 놓은 반찬 들고 나르기 바쁜 거 몰라? 내가 너희 식구들한테 무슨 죄 졌니? 온몸으로 수발 들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란 부조금으로 어머니 50평 아파트를 사들이라고? 그것도 강남에. 너희는 양심이 한 게 없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받을 생각만 해. 이제 저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갈라서. 이혼은 무슨. 절대 못해. 내가 못한다는데 어쩔 거야.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남편은 당치도 않다는 얼굴로 서류를 바닥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던졌어요. 그러자 봉투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도 같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빠져나온 서류를 집어 다시 남편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어차피 찍게 될 텐데 자세히 다시 한번 봐봐. 이거는 이혼 서류, 이거는 양육비 청구서.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뭘지 안 궁금해? 양육비? 애를 당신이 키우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멀쩡한 아빠가 있는데 왜? 아직 안 끝났어. 맨 뒷장 봐봐.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시댁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눈을 의심하는 듯 서류를 재차 들여다봤답니다. 그 장부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은 혹시 그 장부가 뭘지 짐작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건 바로 돈 빌려준 것을 기록한 금전 장부였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의 장례식 후 유품을 정리하러 친정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장부를 발견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더 놀랍더군요. 장부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이좋게 저희 엄마에게 뜯어간 돈들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었죠. 엄마의 재산이 밝혀진 직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유품으로 남겨진 엄마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엄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저를 기함하게 만들더군요. 사돈, 우리 딸이 이번에 장사를 시작해보려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우리가 어디 남인가요? 딸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사돈 어르신, 지난번에는 감사했어요. 근데 자리를 잡으려니 아직 많이 어려웠어요. 저번에 해주신 것만큼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사돈, 항상 고마워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고마워하나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가 봐요. 사돈이 더 도와주기 힘드시면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해봐야겠네요. 밤낮 없이 일하니 그 정도야 모아놨겠죠? 엄마한테 들으셨죠? 이번에는 어려우신가요? 그럼 언니한테 부탁해서 대치로 좀 갈아달라고 할까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주기적으로 돈을 해달라며 저희 엄마를 괴롭혀왔더군요. 얼핏 보면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그건 분명히 저를 빌미로 협박하는 말투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금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놀고 먹는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이것저것 장사를 해본다고 하더니 바로 그 종잣돈이 저희 엄마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죠. 점점 커지는 요구에 당황하셨을 엄마는 하나뿐인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돈을 대주셨던 겁니다. 저는 티도 내지 못하고 망할 시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돈을 내주실 때마다 정확히 장부에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그대로 보관해 주셨죠. 덕분에 제가 뒤늦게라도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던진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두 사람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향해 말했네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잘못이니? 만약에 사돈이 힘들면 우리가 도우려고 했어.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정이지. 서로 도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저희 엄마를 벗겨먹은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벗겨먹다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기도 하니까 장모님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야. 내가 다 확인했어. 어디나 확인했는데 당신 동생한테? 그 눈만 뜨면 거짓말 달고 사는 애한테 말이야. 걔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걔라니? 아무리 이혼한 애 어쩌네 하지만 말은 가려서 해라. 왜? 네 동생이 내 동생이라며. 내 동생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건 안 되고 돈은 빌려줘야 돼. 남편은 제 말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 말 잘 들어. 무조건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장땡이 아니야. 난 소송을 해서라도 이 결혼 끝낼 거고, 그러려면 어머님과 당신 동생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도 다 밝혀야 할걸? 그리고 네 자료랑 양육비도 청구할 거야. 아직 아이가 어리고 재산 상황을 봐도 양육권은 당연히 내 차지가 되지 않겠어? 너 끝까지 그 이혼이라는 걸 하고 말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가씨가 이런 집구석에서 저 같은 데 저 받고 살았다면 얼씨구나 시집 잘 갔다 하시겠어요? 알았어.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이혼이라니.
강남 아파트 잔금은 어쩌라고. 정말 정 떨어진다. 지금 이 상황에 또 그 아파트 타령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계약했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혼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선택해. 이혼 못한다고 버티다가 소송 가서 두 사람이 진 빚까지 갚을래? 아니면 내가 주는 기회 잡고 조용히 물러날래? 지금 이 제안 받아들이면 위자료, 양육비 한 푼도 안 받고 빚도 다 탕감해 줄게. 뭐?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지 아는지는 당신이 생각해. 이틀 줄게.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최후 통첩을 남긴 채 아이 손을 잡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머리 빠진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이틀 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하기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져간 돈을 계산해보니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거기다 위자료에 아이 양육비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구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어요. 양육비 핑계로 남편과 가끔 연락하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얼마 후 남편은 약속대로 이혼에 합의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서류 제출까지 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뿐이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드디어 완벽한 남담이 될 수 있었네요.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엄마가 사시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고 1층에 잠옷집을 열었죠. 제가 잠옷을 좋아하기도 했고 상권을 분석해보니 주변에 아직 잠옷집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장사는 꽤 잘 됩니다. 먹자골목이라 회식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죠.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덜 나고 시댁에 대한 분노를 곱씹을 시간도 없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풍문을 통해 남편과 시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무리하게 계약한 강남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줬다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 엄마가 애써 차려주신 학원도 말아 먹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남편의 학원은 위치가 아니라 원장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 자신의 무리한 욕심을 저를 통해 채우려던 남편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 수발을 들며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린 개념 상실 모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끔 아빠 없이 자라는 딸이 안쓰럽긴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단 1%의 후회도 없답니다. 언젠가 딸이 자라서 이런 저를 이해해줄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움직여 보려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즐겁게 일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공감하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